수능 62억 원이고요. 63억 원, 64억 원, 65억 원, 6천 원. 20대 친구들도 작품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경매에서요? 그 돈이 있나? 저도 미술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든 편이거든요. 다른 일을 하다가 30대가 넘어서 이제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네. 그 결과물을 내가 오롯이 내 것으로 소장할 수 있는 거는 미술품밖에 없어요. 자,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의 게스트는요. 0.1초의 승부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K옥션 미술품 수석 경매사 손이천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0.1초의 승부사라는 말씀을 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도 경매가 급박하게 진행이 네. 되고요. 긴장감이 높잖아요. 아. 그리고 인기가 많은 작품일 경우에는 네. 이제 경합이 치열하다 보면 아. 정말 누가 조금 더 빨리 드느냐. 아, 패들이라는 거를 의사를 표시하기 네네네네. 위해서 사용하는 번호판 같은 건데요. 네. 그걸 얼마나 이제 빠르게 드느냐. 그리고 경매사가 네.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응찰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분이 가장 빨리 그 응찰 의사를 표시하셨는지를 네. 판단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작품을 낙찰을 시키고 또 다른 응찰이 있을 때는 놓치지 않고 또 네. 빨리 받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술품이 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2천만 원, 뭐 비싼 건 뭐 억대 넘어가니까요. 네. 그런 걸 처음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작 가격은? 이게 사실 미술 시장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까? 아시면 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술 시장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뉘거든요. 1차와 2차 시장? 네, 작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랑들이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예. 이런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1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가격은 네. 갤러리와 작가가 결정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그림분이 이거 얼마짜리 이럴 그렇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한번 거래된 작품들을 네. 이 컬렉터가 다시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유통시키는 곳이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매 회사인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그 뭐죠? 처음에 부동산? 청약해서 분양될 때가 있고 그게 1차 시장의 그게 1차 개념이고요. 시장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분들이 집주인들이 음. 부동산 통해서 파는 거 이게 그렇죠. 이제 2차 시장 2차 되겠군요. 시장 유통 미술품 유통 시장이 바로 2차 음. 시장이고요.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술품 경매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산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는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대가 좀 변하면서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 20대 친구들도 작품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경매에서요? 네. 돈이 있나? 그래서 대부분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고가일 거라고 지금 네. 정프로님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매출의 80%는 약 20% 작품의 고가에서 거래가 되지만요. 네. 저희가 유통시키는 작품들은 사실 수백만 원대, 수십만 원대 작품도 굉장히 많다는 걸 수십만 의미하죠. 원대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 80년대, 그래요? 90년대생 작가들의 작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뭐 예를 들면 예산 100만 원을 가지시더라도 네네. 경매에서 사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물론이죠. 어디에 있어요 경매장이? 경매를 이제 보시기 위해서 국내에는 한 9개 정도 경매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일하는 K옥션과 네. 경쟁사인 S옥션 두 회사가 서울 옥션. 네. 네. 두 회사가 네. 시장의 점유율은 약 80%에서 8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두 개밖에 모르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거래가 이 두 회사에서 네, 이루어지긴 합니다. 네. 저희 K옥션만 하더라도 음. 한 달에 루틴하게 진행되는 경매는 총 7건이 진행이 됩니다. 와, 그래 거의 주에 두 번씩은 해요. 네. 뭐 온라인 경매의 형태도 있고요. 아. 제가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네. 뭐 라이브 경매 형태도 있는데요. 라이브 경매가 가장 고가의 작품들이 네네네. 많이 출품이 되고요.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많은 작품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대가 대다수를 그래요?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K옥션 홈페이지, 서울옥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진행되는 경매 모든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얘는 분명히 한 4, 5천만 원에 끝날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 분위기도 그랬는데 네. 우리 경매사님이 네. 막 그 뻔뿌지를 잘해갖고 야 6천, 7천 막 1억 이렇게 간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저도 그분한테 물어보시진 네, 않으셨으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한데 처음 경매 회사가 생긴 게 98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5년 정도밖에 안 된 역사죠. 미술품 경매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해외 유수의 경매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네네네. 거의 역사가 28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들이 음. 있었겠죠. 경매사의 역량이 경매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네네. 근데 뭐 이거를 딱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뭐 20%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경합을 유도를 하다 보면 네네. 이분과의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밀당도 네네. 있을 테고 아. 이제 현장에서 저와 이제 뭐 눈빛을 좀 교환을 한다거나 네네.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권하는 이런 제스처를 아 할 때, 권하시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여기서 3,500만 원 불렀어요. 네, 이제 3,600을 부르셔야 되는데 네. 저쪽이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지금 부채질을 하신다는 거죠? 사실 그럴 때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네. 이분께 한 번 더 이 작품의 응찰을 제안을 해도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지 아. 그거를 현장에서 빠른 시간 이 고객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밀당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권하는 게 좀 실례겠다 싶으면 아.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고요. 네네네. 한 번 정도 여쭤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한 번 더 여쭤보게 되죠. 아,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다고 경매사님이 그날만을 위해서 막 계속 이렇게 뻔뿌질해서 하루는 살 수 있지만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비슷한 분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한 많죠. 번 그렇게 남겨 먹는다고 안 좋은 인상 주시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안 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미술품 경매사의 역할은 뭐 경매 회사의 역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품을 파는 역할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중개를 네. 하잖아요. 네. 저희가 팔았던 작품이 아,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과도하게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는 네. 나중에 약간 뭐 조금 원망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네, 네. 경매의 묘미라는 게 그런 좀 즉흥성 그리고 불확실성 그런 데서 오는 뭐 어떤 뭐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이에서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고객들 입장에서 즐겁게 그렇죠. 재미있게 작품을 컬렉션하게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미술품 경매회사가 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미술품을 이제 구매한 적은 없는데 네, 저 그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가면 네. 그 지하상가에 네, 액자 이렇게 넣어서 팔잖아요. 네, 그걸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사서 왜 사셨어요? 집에 뭐 하나 그래도 좀 걸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화사한 그림 하나를 사서 걸어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명 밑에 이렇게 딱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액자 포함해서 아마 한 20몇만 원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네, 와, 이 집안 분위기가 네,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잘 벌면 이제 미술품 하나는 좀 사볼까 생각을 그때 했었었는데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미술품들을 뭐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네. 젊은 작가분들 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사시는 거 이런 것들은 네. 충분히 젊은 분들도 시도해 볼 만한 정말 큰 재미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미술품을 컬렉션 하는 데는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작가가 만들어낸 네. 그 결과물을 내가 오롯이 내 것으로 소장할 수 있는 거는 미술품밖에 없어요. 음악, 문화, 뭐 뮤지컬, 어떤 공연이든지 그렇죠. 그 뭐 실황 녹화 CD를 제가 사서 소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누구와 항상 공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술품이라는 거는 작가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오롯이 내 것으로 소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배타적으로 독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장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시고요. 미술품을 소장한다라는 건 물론 이제 정프로님이 그 고속터미널에서 사신 어떤 그런 계기에서 네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런 작품이 나에게 주는 울림이 있고 네네네. 즐거움이 있으면 사시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처음 기회가 박물관이 될 수 있고 미술관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상업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저 작품 내가 가까이 두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미술품의 매력에 빠지시게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게 그림 하나 있고 없고가 벽에 네.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는 거 한번 네. 일단 고속터미널부터 한번 가보시고 네.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도 혹시 네. 미술 작품 네. 사신 거 있으세요? 물론 있죠. 비싼 거 있어요? 뭐 아주 고가의 작품은 없고요. 네.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넘버스로 그러니까 숫자로 좀 더 이제 토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40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40은 40요. 무슨 의미입니까? 미술계 특히 어떤 작가의 세계에서는 네. 40대 작가면 젊은 작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술대학을 보통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에 졸업을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쭉 작업을 해서 네. 뭐 15년, 20년 작업을 해서 작가의 어떤 뭐 구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젊은 작가, 중견 작가, 그리고 뭐 거장, 노장. 미술 시장에서 한 50, 60 정도까지는 쭉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셔야 네. 미술 시장에서는 아 작업 좀 했구나 이런 그렇습니까?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예를 들어 한 70 될 때까지 네.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신다는 거는 음. 웬만하면 이제 그 전에 다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낙오가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작품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해오셨다는 얘기로 네.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제가 미술 시장에서 많은 작가들을 뵈면 네. 사실 여성 작가 우리나라에서 주류로 거래되는 작가들의 어떤 성별을 보면요. 네. 여성 작가는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다 남성분이세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저는 네. 해봤냐 하면요. 여성들의 사회생활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다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승진에 대한 네네네. 욕심도 있고 사회적으로 네. 내가 좀 더 임원진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네. 그렇지만 결혼과 육아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성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집에서 같아요. 그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리면 되죠. 그렇지만 네. 그 사실 전업 작가라는 게 집에서 틈틈이 그린다고 작가로서의 온전한 작가로서의 화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그래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집에서 그릴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실상은 다들 스튜디오가 있고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분리가 좀 돼야 되는군요. 네, 사실 이 출퇴근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어떤 육아나 이런 그 생활을 하게 되면 작가로서의 어떤 그 커리어를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접게 되는 상황도 마치 생기고요. 경력 단절처럼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 작가인 경우에도 네. 젊었을 때 활동을 하시다가 물론 작가의 어떤 예술성과 작품성이 시장성과 항상 같이 가진 않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작품일지라도 네네. 시장에서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작품 판매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남자 작가도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가 지어진다면 네네네. 온전히 전업 작가로서 그 삶을 이어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미술학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생계를 위한 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업 작가 시장 혹은 뭐 경매 시장에서는 조금 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경매에서 거래되는 작가들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견 이상의 작가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를 합니다. 네, 네, 고가에 네. 거래되는 작가들요. 아. 그들이 미술 시장에서 그 정도의 위치와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 이상, 50년 꾸준히 활동을 한 결과들이 언젠가 시장에서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런 시점을 맞이한다고 보는 네. 거죠. 돈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해야죠. 낙찰가 최고 낙찰가는 혹시 얼마였습니까? 우리 저 경매사님 진행하셨던 경매 중에. 제가 진행했던 경매 중에서는요. 네. 김한기 화백의 아, 전면점화 작품 뉴욕시대 네네. 전면점화 작품이 출품돼서 65억 5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된 기록이 있고요. 와, 네. 그런 거 하실 땐 좀 약간 살 떨리시겠다. 이게 뭐 얼마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한 30억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하진 않았고요. 아, 그 그래요? 당시 56억에 시작을 56억 시작이에요. 네, 56억에 시작해서 네. 1억씩 호가를 하다가요. 61억, 손은 62억 원이고요. 63억 원, 64억 원, 김한기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작품이고 네네네. 이제 65억, 경합이 있었는데 네. 60억이 넘어가면서 1억씩 사실 한 번 내가 이걸 들 때마다 1억씩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조금 더 응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가를 이제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막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원래 3천짜리인데 갑자기 5천만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나 돈 없는데요. 어. 못 내겠습니다. 이러고 나 그냥 갈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경매 현장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네.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안 돼요? 이제 현장에서는 돈 없다 배째라 하는 시츄에이션까지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은 경매가 이제 아주 네.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경매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경매 참여할 때 주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에서 응찰하신 거는 반드시 절대로 하셔야 낙찰 취소하실 수가 없다고 네, 이제 네. 그 안내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조금 내가 과하게 응찰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찰을 하셨다가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응찰하신 건가요? 하면 아니요. 아니요. 안 할래요. 하시는 경우가 네, 생겨요. 네, 네. 그러면 경매사는 그분이 응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언더비더라고 하거든요. 이분보다 그 다음 고가를 하신 네, 네, 네. 분한테 다시 최고가에 그걸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빨리 이분이 안 한다는 거를 캐치를 하고 이분한테 다시 최고가에 그 포인트를 해드리고 네. 이분한테 이제 낙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판단이 이제 손님들이 가끔 이제 경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쟁심이 그렇죠. 생길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경매가 도박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경쟁심이 이렇게 막 불붙었을 때는 이성적으로 그 끈을 이제 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마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음.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그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네, 그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경매사분이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젊은 여성분과의 뭐 이렇게 약간 베스트 오퍼 베스트 말씀하시고 오퍼 예 네. 아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네, 영화. 재밌죠. 네. 제가 봤던 경매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봤던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네. 영화. 그러면서 정말 카리스마 있다 저 경매사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정도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일단은 뭐 음. 충분한 연차도 있으셔야 되고 네. 그 미술 작품을 본 안목도 이제 정말 좋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네네네. 보니까 활동하는 경매사들이 뭐 제 또래 또는 저보다 조금 어린 경매사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외국 같은 경우 크리스티나 소더비 특히 뭐 이브닝 세일이라고 하는 네. 경매 한 번에 뭐 수백억 또는 수천억씩 거래가 네. 되는 네. 그런 경매에 활동하는 뭐 경매사들은 뭐 그 회사에서 20년, 25년씩 일한 거의 뭐 임원급 크리스티의 경매를 진행하는 또 경매사 같은 경우는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데요. 네. 어떤 젊은 경매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숙련됨과 경륜, 노련함들을 저도 보면서 배우죠. 네, 네. 의심 나는 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작가가 있어요. 네. A란 작가의 작품은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네. 밖에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정도 평가를 받는 작가였는데 네. 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저 좀 짬짬이를 해갖고 네. 한 5천만 원 올려버렸어요 그림을. 네. 그럼 이제 이 사람 작품은 다른 그림들도 가격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관련된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익 보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단은 한 작품이 그렇게 팔렸다고 해서요. 그게 작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딱 지표가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작전 세력에 네, 붙어서 네, 네. 그 작품만 가격을 올렸다. 올렸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모든 다른 작품이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미술 시장 자체적으로 그런 정화 능력이 있고요.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이 방송을 쭉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물론 네. 이제 호기심 가고 나도 한번 좀 경매에 참여해 볼까, 뭐 미술품 한번 투자해 볼까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이 돈 많은 사람들 뭐 돈 넘쳐나니까 그들만의 리그 이런 말들을 뭐 많이 그런 하시죠.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말씀을 좀 주신다면 뭐 내가 이 미술품을 사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네. 어떤 작품을 살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아.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미술 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규 컬렉터들이 젊은 컬렉터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네. 이들이 작품을 살 때요. 음. 꼭 아트테크만 염두에 두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네네. 울림이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들이 20대, 30대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대 작품을 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미술품 컬렉션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나중에 미술 시장에서 더 고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 저도 지금 미술 시장에서 뭐 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긴 하지만 저도 미술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든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전공을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저도 좀 늦게 30대가 넘어서 이제 네네.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주변에만 해도 미술품 경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미술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도 없고 너무 닫힌 시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시대가 변하면서 미술 시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께서 내가 정말 이 숫자는 한번 좀 넘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네. 어떤 숫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65억 5천만 원이 넘는 작품이 저희 경매를 통해서 한번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큰 물에서 본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 작가 작품 중에 가장 고가에 거래된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김한규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이 약 8억 정도의 낙찰이 됐고요. 수수료 포함해서 약 150억 원이 넘는 이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경매 회사에서 네. 150억 원이 넘는 작품이 좀 거래가 되면 좋지 않을까. 150억이 돼도 네. 김한기 작가 혹은 뭐 그분들의 유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만약에 그 작가가 생존 작가다. 네네네. 그러면 어느 시기 작가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은 가격에 팔릴 수도 뭐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작가가 살아 계신다면 어느 순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작가 작품의 신작의 그러네.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뭐 영향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네네네. 작고한 작가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추급권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급권. 급권? 네, 추급권인데요. 네. 작가의 작품이 거래가 될 때마다 네.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작가에게 돌려주는 작가나 작가 유족들에게 네, 돌려주는 아. 법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올해 미술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제 법도 제정을 하고 네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추구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미술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미술 시장 규모에서는 네. 추구권을 지금 아직 적용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미술계의 의견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 경매사의 미술품 경매사의 세계 네. 한번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또 알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들려주시고 네. 또 미술품에 대한 미술 경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주셔서
저도 아주 재밌었고요. 아마 네. 듣는 분들도 굉장히 네. 흥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손이천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저희 3프로TV에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요. 3프로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